자, 제6강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네트워크 사정도 별로 안 좋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이걸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어떤 거고 또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인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데이터 모델의 어떤 데이터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이고 그 구조와 그 다음에 관계형 대수를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SQL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SQL이라는 건데 이 SQL을 직접 한번 설치도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실험을 해봄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한번 몸으로 느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모아 놓은 거죠. 즉, 조직이나 개인이 사용하기 좋도록 조작이 가능하도록 어떤 저장된 데이터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실에 어떤 파일 캐비넷 그 사장실에 가면 이제 캐비넷들이 많이 있죠. 그 캐비넷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칸들로 파일들이 다 채워져 있고 그 안에 뭐 주소라든가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은 주소록도 마찬가지고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각각을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류를 그냥 넣지 않고 나중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가나다 순이라든가 또 날짜 순으로 정렬 또는 분류해 놓죠. 만약에 파일을 어떤 서류를 집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을 뭐 찾거나 그다음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날짜라든가 또 가나다 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분류해서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좀 많이 사용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아마 파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뭐 강의 자료 다운받은 데이터 파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뭐 과제물이라든가 데이터, 그런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폴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날짜 또는 뭐 어떤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문서를 두거나 파일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관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원론적인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죠? 그렇죠. 데이터란 것들은 어떤 정보, 지식, 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실세계의 실체를 묘사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 이런 걸 말하죠. 홍길동은 볼까? 홍길동은 이름이
홍길동, 키가 170, 몸무게 70, 결혼, 미혼, 특기, 무술 등, 사실 이제 이 홍길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즉, 실세계의 실체를 묘사하는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보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정보란 것들은, 자, 데이터는 사실 그 하나, 팩트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표현인 반면, 정보라는 것들은 이러한 사실들과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시사하는 바, 이런 걸 말하겠죠. 즉, 뭐, 만약에 1학기 성적이 이렇고 2학기 성적이 이렇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하면 데이터죠. 근데 이것들을 어때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죠. 즉,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구나. 즉,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제2차적인 정보, 2차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이제 상위 개념이 되겠죠. 데이터와 정보에 비해서 좀 더 상위 수준의 개념이고, 수동적이고 정적인 데이터나 정보에 비해서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근거에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분석과 판단에 관한 법칙 등을 포함하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상위 수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저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정보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만드는 이런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뭐 다시 정의해 보면,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의 모임 또는 집합이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모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즉 뭐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계산, 저장, 검색, 정렬 등의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특정 조직의 응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조작 가능한 저장 데이터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 처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자, 파일 시스템을 그냥 쓴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서 따로따로 다 파일을 만들어 쓰고 있죠. 아래 한글이라면 HWC 파일,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면 PPT, 또는 여러분의 소스 코드라 그러면 이제 확장자가 C인 그런 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데이터 파일을 유지를 하게 되죠. 학생 관리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학생의 데이터 파일, 성적 관리 응용 프로그램에는 성적 데이터 파일, 이런 식으로 별도의 데이터 파일 유지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럴 경우 데이터가 종속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결과에 의해서 다른 데이터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그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폴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데이터 파일들이 어떻게 돼요? 섞이기도 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인데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뭐 파일이 한두 개면 모릅니다만은 파일이 10개, 100개, 1000개가 넘어가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파일을 폭과제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통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누가 중앙에서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은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의 편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 환경을 제공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오라클, 다음에 MS SQL, MySQL, 액세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DBMS는 대부분 위치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중간에 존재해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복과 불일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향상이 되고요.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비용이 향상 감소되는, 그리고 보안적인 문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이 향상된다. 즉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것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DBMS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DBMS를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C라든가 또 최근 자바 같은 거 배우고 있는데요.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언어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하는,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이런 어떤 문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의 저장 구도라든가 접근 방법, 데이터 형식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문법이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 수정, 삽입,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제어어는 데이터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 분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이 있겠죠. 즉 여러분이 직접 C라든가 또는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을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이런 사람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는 그런 주제이고요. 가장 좀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레코드하고 링크로 구성된 이런 트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링크로 연결된 레코드 집합은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하는, 회사라는 데이터 밑에 부서가 있고 부서 밑에 사원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즉 데이터를 모아놓는 형식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 각각의 어떤 데이터 요소를 그래프 형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레코드 노드로 존재하게 되고, 이 노드를 또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거 사용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했을 텐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오라클이라든가 MySQL 같이 가장 그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고객 번호에 대해서 이름, 각각의 이제 자, 여기서 고객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에 대해서 실제로 각각의 한 줄씩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레코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C1000번은 홍길동에 해당되고, 이 홍길동은 서울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는 이거다 라는 이런 식의 2차원 테이블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테이블로 구성되는 데이터 항목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테이블. 릴레이션은 테이블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학번, 성명, 학과명, 학년, 연락처, 메일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럴 때, 여기서 학번, 성명, 학과명, 학년,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한 줄, 즉 이 학번은 이 이름에 학관 이렇고, 학년 이렇고, 연락처는 이렇고, 이메일 이렇다 라는 요 한 줄, 한 행, 이 행을 우리가 슈플 또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은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 도메인이라는 것들은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성명이라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형식은 문자열이죠. 문자열. 여러분 이제 C나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죠. 자료형, 즉 인트라든가 또는 스트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속성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런 그 속성 값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식,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도메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타입, 자료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개수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스튜던트 릴레이션 또는 스튜던트 테이블, 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속성이 모두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속성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때 속성의 개수는 바로 차수는 바로 6이 되죠. 이걸 우리가 차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디넬러티는 이 데이터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슈플 또는 레코드의 개수를 말합니다.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안에는 모두 하나, 둘, 셋, 네 개,
4개의 레코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카데넬로티는 개수는 4가 되고요. 널이란 것들은 그 해당되는 속성의 값이 빈채로 존재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때는 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키. 자, 키라는 것들은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정렬이 되는 기준의 속성인데요. 자, 이러한 스튜던트 릴레이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특정 정보, 특정 레코드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0612001 이라는 이 학번을 가지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때요? 하나의 레코드를, 튜플을 추출할 수가 있죠. 학번. 그런데 만약에 학년이라고 하면은, 자, 학년 가지고는 여러분, 자, 만약 2학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오죠? 즉, 요 2학년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홍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용공학과의 홍길동이 나오겠죠. 자, 이름 볼까요? 이름도 홍길동인데 사실은 이제 홍길동이라는 성명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죠. 왜? 동명이인이 여러 명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키를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 하나의 어떤 튜플 또는 하나의 레코드를 여러분이 추출해내려면 그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속성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사실은 학번이란 것들이 어떨까요? 학번을 가지면 최소한 이 학교 내에서의 이 각각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한 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추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 근데 키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의 키가 있습니다.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등이 있는데요. 슈퍼키라는 것들은 자, 튜플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속성 또는 속성의 조합인데 사실 아까 제가 키를 얘기했잖아요. 자, 먼저 자, 예를 들어 07120010이라는 이 학번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우리는 김재철 학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번만 가지면 이 사람을 정확히 추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성명을 가지면 어떤가요? 정확히 추출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명과 그 다음에 학과명이다. 만약에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 4명, 자, 4명만 있는 학교를 가정한다 그러면 성명과 학과명이 있으면 어떤가요? 즉, 홍길동과 컴퓨터공학과 또는 김재철과 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성명과 학과명만 있으면 사실 이 4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만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성명과 학과명 2개의 속성을 가지면 역시 이 4개의 레코드로부터 정확하게 하나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튜플을 정확하게 유일하게 하나 뽑아낼 수 있는 속성이라든가 또는 속성의 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키. 근데 자 그러면 만약에 성명과 학과명과 학년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역시
정확하게 딱 한 명의 사람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명과 학과명 학년이 있어도 정확하게 한 명을 뽑아내고요. 성명과 학과명만 있어도 학년을 뽑아낼 수가 있죠. 성명과 학과명이 있어도 한 사람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년은 필요가 없는 정보죠. 그렇죠. 그런데 성명과 학과명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슈퍼키 개념인데요. 슈프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속성 또는 속성의 조합, 즉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경우 학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 여기서 슈퍼키는 학번이 슈퍼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명과 학년, 이거 아니죠. 성명과 학과명, 이것도 하나의 슈퍼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과 학과명, 그 다음에 학년도 슈퍼키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학년은 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성명과 학과명이 있어도 정확하게 이 사람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불필요한 속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키. 그리고 이 후보키 중에서 설계자에 의해서 선택된 키, 이걸 우리가 기본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 기본키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학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명과 학과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학과명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요거는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의 레코드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학번을 기본키로 잡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레코드는 그 레코드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무결성에 얘기하게 되죠. 즉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야 될 이 각각의 레코드, 각각의 튜플, 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메인 제약 조건이다. 그래서 각 속성의 값은 반드시 도메인에 속한 하나의 값이 되어야 된다. 즉 각각의 속성은 그 속성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타입, 문자열은 문자열, 그 다음에 정수면 정수, 이런 어떤 거에 속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하나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릴레이션, 즉 이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반드시 기본 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본 키가 있어야지 어떤가요? 그 테이블로부터, 이런 DB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레코드를, 여러분이 원하는 튜플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음, 그, 한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음, 그 개념은 외래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래키. 여기 이제 외래키가 있는데요. 외래키라는 것들은, 자,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즉, 릴레이션 테이블이 두 개가 있죠.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다음에,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인플로이라는 테이블 입장에서 그 디파트먼트 부서라는 테이블과의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링크가 되는 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외래 키라고 얘기합니다. 외래 키, 영어로는 foreign 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떠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키인데 그 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사용이 되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의 역할은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참조되는 투플이 각각의 테이블이 존재해야 된다. 즉,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되고 있는 외부의 어떤 정보에 해당되는 투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제약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지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 경우 정확하게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만족해야 되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정보를 뽑고 싶은 거죠. 그 정보를 뽑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관계형 대수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관계형 대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employee라는 또는 저기 보면 화면에 보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그래서 employee라는 테이블에는 사원 번호, 성명, 부서 번호, 직위, 성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department라는 릴레이션에는 부서 번호, 부서명, 사무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는 거는 튜플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을 말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employee라는 그 테이블에서 직위가 과장인 그런 튜플을 선택하려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직위가 과장인 거, employee. 그러면은 이 결과는 과장인 결과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튜플이 추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또 하나의 테이블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추출하는 이제 그런 연산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열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어떤 테이블에서 원하는 속성 값만을 발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대문자 파이로 좀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employee라는 그런 그 테이블에서 직위라는 속성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볼까요? employee라는 데서 직위에 해당되는 것만을 뽑아내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러한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 근데 사실 이제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과장, 사원, 대리, 계장, 즉 과장이 중복되어 있죠. 자, 모든 테이블에는 아까
제가 이걸 설명을 잠깐 스킵했는데, 자, 튜플의 유일성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테이블에 들어있는 튜플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갖는 특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추출된 테이블이 한 줄짜리, 뭐 한 열짜리 테이블인데 중복이 되어 있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들을 선택해서 그 테이블을 다시 추출하는 것, 이걸 우리가 추출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집합 연산이라는 것들은 두 개의 릴레이션 중,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튜플을 구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로이 릴레이션에서 직위가 과장인 튜플의 부서 번호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서 사무실의 위치가 B201인 튜플의 번호를 모두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직위가 과장인 것, 그렇죠? 직위가 과장인 거, 아까 우리가 찾았었죠? 직위가 과장인 거는 바로 요 연산이었죠. 이걸 제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직위가 과장인 거, 그렇죠. 자, 직위가 과장인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파트 릴레이션에서 사무실의 위치가 B201인 거, 요거 가보면 자, B201인 거는 사무실 B201인 것들은 D02, 그러니까 기술영업부 요거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이것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직위가 가장인 걸 뽑아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뒷발 B201인 것들을 뽑아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합집합이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부서 번호를 다 더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부서 번호는 뭔가요? 여기 부서 번호는 잘라내면 D01, D0이죠. 여기 부서 번호는 뭔가요? D02가 되겠죠. 그렇죠. D02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서 번호를 모두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D02라는 이러한 결과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연산의 결과는 역시 뭐가 된다? 역시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이 됩니다. 자, 교집합 연산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릴레이션에 모두 존재하는 튜플을 구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자, 직위가 과장인 인플로이 중에 직위가 과장인 거 뽑아낸 게 아까 있었죠? 그렇죠. 여기 이것과 그 다음에 직위가 계장인 인플로이 한번 뽑아볼까요? 직위가 계장인 인플로이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뽑아냈으면 여기서 함께 근무하는 부서번호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부서번호의 속성을 뽑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서번호의 속성을 뽑아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서번호를 뽑아내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서 뽑아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니까 결국은 과정과 계정 틀렸네. 그쵸. 영상 결국 이게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과장과 계정 함께 공부한 부서 번호는 D01이 되는 거죠. D01. 과장과 계정이 D04가 아닙니다. 틀렸죠. D0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집합은 릴레이션에 속하지만 다른 릴레이션에 속하지 않는 튜플을 구하는 식이고요. 이것도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속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다 라고 하면, 자, 소속된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전체 부서의 번호에서 인플로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로이들이 있는 부서 번호를 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라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들어서 부서 번호를 보면 뭐가 있나요? 디파트먼트 부서 번호를 보면 D0, D2, D3, D4죠. 여기서 인플로이 부서 번호 봅시다. 인플로이 부서 번호를 보면 D1, D2, 3,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남나요? 그렇죠. D0, 4가 남겠죠. 따라서 D0 이게 자료에서 거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게 아니고 D04가 D04 부서는 현재 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차집합 연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탈 많이 사용된 연산이 선택하는 연산, 즉 특정한 튜플을 뽑아내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열들을 뽑아내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구하는 건 뭐다? 그렇죠.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즉 테이블을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 테이블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곱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곱해준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걸 각각을 결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프로덕트 릴레이션 보면은 요런 두 줄이 있죠. 그 다음에 스토어의 릴레이션 보면 역시 두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순서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순서쌍을 만들어내는 연산, 이거를 우리가 곱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인 연산이 있고요. 조인 연산은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결합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튜플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인플로이 릴레이션과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로이먼트 릴레이션과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는 서로 조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 키가 있죠. 뭔가요? 그렇죠. 부서 번호죠. 자, 부서 번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인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서를 근거로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게 되면은 이러한 큰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이런 연산을 조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인 연산의 결과 이용하면은 총무부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테이블에서 원래 우리가 가진 테이블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총무부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려면 자, 지금 요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서는 지금 뭐가 없나요? 사원의 이름이 없죠. 그렇죠. 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인플로이 릴레이션과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합친 결과 나온 게 이제 이러한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합친 다음에 여기에서 총무부에 근무한다는 얘기는 총무부는 D01에 해당되는 거죠. 총무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뽑아내면 바로 김경원과 박민혜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연산은 어떤 특정한 그 릴레이션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이제 속성이 없을 경우 그 연관이 되는 다른 테이블을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결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누기 연산이라는 것들은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경우 자, 그래서 R이라는 릴레이션을 S로 나온다 그럴 때 여기서 보면 그 Y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Y라는 속성에 해당되는 값을 모두 선택하는 그런 연산을 말합니다. 즉, 여기 보면 이제 프로덕트 2가 이렇게 있고요. 스토어라는 이런 어떤 연산이 있는데, 자, 프로덕트 2를 스토어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영업점이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점 코드가 S100, 영업점 코드가 S100인 스토어의 영업점 이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이마트란 요 부분이 해당되는 것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번호, 제품명 단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요런 스토어라는 거기에서 영업점 코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영업점 코드가 S100인 걸 찾아내고 여기서 다시 영업점에 찾아낸 다음에 얘를 여기서 해당되는 걸 빼기 때문에 바로 요게 나오게